그중에 이 중에 반 이상은 PF랑 연관된 데고요. 네. 나머지 현장들은 뭐 PF 없이 자기가 땅을 샀다 할지라도 PF가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네. 자기 돈으로 땅값을 다 내는 분들 계세요. 그분도 종업건설이라 할지라도 네. 공사를 지으려면 자금이 필요한데 공사업체들이 분위기가 분양이 안 될 것 같잖아요. 공사를 못 받을 것 같잖아요. 네. 공사 쉽게 안 하는 거예요. 공사비가 올라가니까 그 지주 입장에서도 땅만 있지 어떻게 진도가 안 나가잖아요. 그런 분들도 포함되어 있고 그런데 근데 크게 놀라실 건 아닌 거는 지금 뭐 아무 문제 없잖아요. 경제, 정부 말대로 하면. 네. 그렇죠? 그리고 한쪽에서는 자꾸 뭐 가계부채 얘기 나오고 이런 얘기들 나오잖아요. 새말 보고. 그게 뭐냐면 이 버블이 조정되는 과정 속에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너무 막 공포심을 가질 필요는 없고 그 종건사들이 자본금이 5억입니다. 5억. 네, 너무 과대평가하고 기사가 자꾸 공포심을 키우는데 자본금 5억입니다. 큰 회사들이 아니네. 생각보다. 그러니까 5억짜리 200개면 곱하기 계산하시면 되잖아요. 물론 그중에 땅을 살 때 빌려서 샀겠지만 5억이 자본금밖에 없으면 그 형태 중에서 대한민국 건설사가 몇만 개입니다. 너무 이렇게 뭐 공포심을 느낄 정도는 아니다. 종합건설업이 248개 이러면 GS 28개가 망가진 것 같잖아요. 삼성이 망한 것 같고 이렇게 기사를 쓰는 건 저는 좀 시청자가 아니라 구독자를 위해서 조금은 기사분들이 조금 더 섬세하게 써줬으면 하는 좀 바람이 좀 있습니다. 우리 일반인들이나 국민들이 볼 때 이 현장 중 230가 부도가 났는데 어떤 데는 사업자만 냈는데 사업이 안 돼가지고 망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 자본금이라는 게 이제 좀 이런 얘기가 적정한지 모르지만 돈을 빌려가지고 자본금 경우도 있어요. 그냥 빌려놓고 자본금이 통장에 5억이 있어야 허가를 받으니까 승인을. 근데 그 상태에서 작업이 잘 안 됐어요, 만약에. 그럼 다시 돌려줄 끝낼 수도 있잖아요. 손해 없이, 그죠? 사무실 운영비만 빼고. 그럼 그런 회사가 몇 개 있는지, 지금 우리 말씀 주신 대로 건물을 잘 짓다가 중간에 분양이 안 된 바람에 PF나 새마을금고 지점이 문제가 생겨 같이 망가지는, 폭파되는 경우. 이런 경우는 몇 개가 있는지, 이러면은 그거는 10%고, 이게 90% 이러면 상황을 우리가 판단하기 더 좋잖아요? 요새 기자분들이 거기까지는 바쁘셔서 그런지 잘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말씀대로 종건의 어떤 규모, 5억짜리가 몇 개, 뭐 20억짜리가 몇 개 자본금이 이 중에 몇 군데는 PF 진행 중에 부도, 몇 군데는 사업 진행 중에 그냥 부지는 안 샀지만 부도. 이렇게 표현해줘야 완벽하게 알겠죠? 그러나 이제 이걸로도 유추할 수 있는 건 있겠죠. 말씀드린 대로, 예전보다 조금은 더 늘어났다. 그것만 추세만 말씀드리면, 기사 내용은 우리가 단순히 느끼기에는 쓸데없는 공포심을 자극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 최근에 또 하나의 이슈가 그 역전세 때문에 정부가 일시적으로 그 전세 그만 그 역전세만 차익에 대해서 대출 그런 걸로 인해서 이런 뭐 집값이 더 하락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조금 위기를 넘길 수 있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좀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또 어떤 일각에서는 좀 일시적인 효과이고 이게 또 누적이 되면 더 크게 터질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교수님께서는 좀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저는 말씀 주신 중에 후자 쪽의 생각이 좀 비슷한데요. 지금 보증금 차익에 대해서 전세 반환 보증 대출을 시행했는데 7월 말부터 하죠. 1년 동안 한시월 하는데 그 금액의 평균은 7천이지만 우리가 주로 보는 것이 이제 수도권하고 서울이지 않습니까? 서울의 금액은 단위가 억 단위를 다 넘어가거든요. 특히 강남 같은 데는 뭐 7억, 8억, 뭐 10억 이래요. 아크로리버 같은 데는 뭐 10억 정도 갭이 벌어졌고 그 금액이 만약 갭 투자한 사람 입장에서는 대출 해준다도 못 받습니다. 그런 문제 해결이 100% 안 되는 게 벌써 나타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렵게 이제 금액이 맞아서 고소득자라고 가정해가지고 지금 DTI 60으로 맞췄잖아요. 그러면 소득의 60%를 갖다가 이자로 내는데 그 이자의 빈도가 2년 정도 유지가 된다고 봐야 되잖아요. 한번 대출 받으면, 그죠? 그 2년에 대해서 버티는 게 이분이 이 DTI 말고 DSR을 안 보니까 다른 대출도 있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겉으로는 DTI 60에 맞췄지만 이 주택에 대해서 다른 곳에 20%가 빠져나가시면 이분이 생활이 돼요? 안 되죠. 안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이지 않는 변수들이 잠재 있는 거죠, 많이. 그래서 이 부분의 어떤 정부의 입장은 그런 것 같아요. 중저가 주택, 특히 강남 일대에서 능력이 있는, 뭐 연봉 뭐 3억 이런 분들. 그런 분들은 도움을 받는데
충분히 가능해요. 부담 가능한 주택을 살 때처럼. 그러나 그러지 못하고 연끌 하거나 갭투기 한 분들이 대출 추가를 받는다? 이럴 때는 해결해야 된다고 볼 수가 있을까요? 상승 여력이 아까 약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역전세가 일어나는 지역들은 상승을 못하고 지금 하락으로 좀 돌아섰단 말이에요. 그리고 노원 같은 경우도 저번 달인가 저번 달에 한 1000세대인가 1500세대인가 입주가 있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7월 달에 다 하락거래입니다. 지금 16일째. 네. 한 20개가 30개 거래했는데 제가 어제 봤거든요. 실거래가를 신고한 거 다 하락으로 돌아갔어요. 그러면 입주 물량 좀 나오면 타격이 바로 오고 역전세도 또 있잖아요. 왜? 입주 물량이 있으면 전세 놓는 분들이 있으면 전세 단가가 쌓이잖아요. 네. 역전세 다시 또 충격을 주겠죠. 근데 이게 이제 연쇄적인 반응이 좀 나타나는 시기가 9월부터 저는 자꾸 말씀드린 것이고 그 역량은 분명히 있는데 입주 물량이 또 거기다 가세하다 보니까 제가 볼 땐 분명히 역량은 있다. 뭐 대한민국 역사상 전세가격이 내려가는데 집값이 올라가는 경우는 거의 드물거든요. 일시적으로 개분이 있지만 추세가 이르면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전문가들이 전세 가격을 보고 주택을 매입할 어떤 신호를 받아들이라 하잖아요. 전세 가격이 올라가면 생각해보세요. 매매가 100원인데 전세가 90원이에요. 그러면 10원 보태서 사고 싶잖아요, 누구나. 그렇죠. 근데 매매가 100원인데 전세가 50원이에요. 아, 그냥 편하게 50원 살다가 일단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뭐 언론이나 이런 데서는 그래도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서 사야 된다는데 그 대출을 받았을 때 생활이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지금 그 상황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네. 거래량이 안 늘어나는 게. 네. 그러면 결국은 균형점을 찾아가려면 가격이 내려오든지 소득이 늘어나는 둘 중에 하나죠. 그 상황에서는 시청자분들이 판단해 주실 거예요.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세가 갭은 가까우면 갭 투자가 성향하는데 예전에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했는데 아시는 바같이 붐이 있었잖아요. 그때 이제 뭐 대학생까지 동아리가 있었으니까 그게 이제 거품이죠. 버블의 징조였고 조정 기간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네. 자꾸 원자재가 상승 얘기를 하는데요. 네.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인데 지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과잉 보도라고 생각해요. 그 원자재가 올라가지고 시공사가 망한 거 얘기 들으신 적 있나요 지금? 크게? 없죠. 네. 그냥 우는 소리 계속해요. 그 분양가 올리기 위한 어떤 카르텔이라고 봐요, 저는. 원자재 값 중에 특히 시멘트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시멘트하고 뭐 콘크리트, 레미콘 이렇게 아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들어간 양을 제가 말씀드리면 아파트 한 30평짜리 액수로 말씀드릴게요. 시멘트 양이 얼마치 들어가면 한 220만 원씩 들어갑니다. 32평 아파트에 시멘트가 220만 원 들어가요. 분양가는 얼마죠? 5억, 10억, 15억 동네마다 다르죠? 그리고 비율이 큽니까? 포션이? 220만 원 들어간다니까. 32평 딱 사이즈 사람 시멘트가. 그럼 아파트 시멘트하고 철근이잖아요. 네. 네. 철근비는 그 중에 또 그러면 비용이 있겠죠. 근데 시멘트 값 때문에 자꾸 뉴스가 나오잖아요. 근데 시멘트 값은요, 시멘트의 원료에 그 유연탄이라고 있습니다. 뭐 석회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는데, 그게 또 한 40%씩 들어가요. 그래서 시멘트를 만드는데. 근데 그 유연탄 값이 작년에 우크라이나 전쟁 막 터질 때, 그때 기본 단위당 뒤에 숫자를 잘 모르는데, 400원이라고 하자면, 지금 150원 떨어졌어요. 떨어졌군요. 네, 이건 뉴스가 안 나와요. 네. 이거 어디서 나오냐? 제가 시멘트 업계 분들 조금 아는데, 자리에서 하는 얘기가, 이거 정말 울어먹는다 이거죠. 건설사들이. 아니, 뭐 분양가 10억인데, 220만 원 들어가는 거 가지고, 220만 원이 10%면 240이잖아요. 그걸 가지고 분양가를 이건 정말 이제 언론과 건설의 카르텔에서 빚어지는 오해예요, 저 볼 때. 물론 올라간 건 맞아요. 근데 웃기는 거 있죠. 땅값이 밀가루 원료가 50%가 올랐어요. 근데 빵값이 100원이었으면, 아니, 1000원이었으면 1500원이 되면 안 되잖아요. 왜? 임대료하고 다른 부대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또 빵값 명예훼손 걸리나? 밀가루 원료가 50원 올랐다고 빵값을 갖다가 바로 1,500원짜리를 2,500원 만드는, 지금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정부가 전화 한 통 해가지고 라면값 내려오니까 내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물가 관리 이런 카르텔도 정부가 손을 대야 되는데 그게 이제 건설 현장까지 왔잖아요. 아까 말씀 주신 코로나 때
좀 어렵다 보니까 철근을 못 심다고 하잖아요. 철근이 좀 부족했다 그러잖아요. 철근에 뭐 전문적으로 가긴 좀 그렇고, 철근에 가면 마지막 정리 과정이 있어요. 철근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서 꽈줘야 되거든요. 그래 콘크리트 잘 묻는데, 꼴 때 철근 아끼려고 반만 꼴 수도 있죠. 왜? 콘크리트가 들어가니까 묶어주겠자고. 그 반이 여기저기 다 보면 꽤 되겠죠. 그러니까 현장에서 그런 결론은 뭐예요? 그거를 제대로 했는지 누가 봐야 되죠. 그게 뭐냐면 인스펙션, 컨스트럭션 인스펙션이라 해서 감리란 말이에요. 건축 감리. 그 감리 분들이 뭐예요? 똑바로 짓는 거 봐주는 분들 아니에요? 그분들이 똑바로 봤으면 이 철근이 모자랄 일이 있나요? 없죠. 순살 자기가 안 되는 거예요. 완전히 그냥 그냥 삼계탕 자기가 되는 거죠. 뼈, 그죠? 삼계탕은 아니구나. 녹아버리니까. 근데 그 설계 감리를 우리 감리하시는 분들이 다 건축사급 이상이거든요, 자격이. 그럼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아시겠죠. 그분들이 왜 그걸 안 했을까? 네. 이번에 이제 사고가 났으니까요, 그 감리도 처벌받습니다. 건설회사의 문제라고 우리는 볼 수도 있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우리나라 건설 카르텔들의 감리, 설계 이런 부분들이 다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정말 후진국 수준이에요. 선진국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있는데 잘하는 데는 선진형을 따라가는데 아직도 그게 너무 많이 남아 있어서 그 부분을 이번에 국토부에서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처럼 처음부터 다시 설계 감리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실이 안 일어나 있고 철저하게 이권 칼탈을 조사하겠다가 맞아요. 근데 그 얘기는 없잖아요. 뉴스에서 못 보셨죠? 네. 그게 이제 우리나라의 지금 이쪽 부동산 쪽의 현실입니다. 그 일각에서 코로나 시절에 뭐 원자재가 많이 올라서 그랬다고 하는데, 그럼 코로나 시절에 지은 거라도 다 검사를 해야겠죠? 그건 맞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누군가가 나서서, 원래는 공무원이 할 일인데 안 하잖아요. 안 하면 이제 사회단체나 전문기관이 또 야당이 해야 되는데 안 하잖아요. 왜 안 할까요? 몰라서 안 할까요? 우리 아시는데, 이렇게 앵커님도 아시는데 일반 국민도 안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 사람들 머릿속에는요, 4일에서 4달만 지나면 다 잊혀진다라는 아주 후지묵형 정치적 개념들이, 썩어 빠진 정치적 개념들이 박혀 있어요. 그럼 그거를 제어해야 되는 거는 지금 국민밖에 없단 말이야. 원래 야당이 해줘야 되는데 다들 정신없잖아요, 지금. 여당, 야당. 그러니까 이제 방치가 되는 거예요, 국민들이. 안전해서. 그러니까 지금 말 나오면 옹달샘에서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을 모아서 집단지성을 발휘해야 되는 거예요. 옹달샘 건축안전대책위원회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또 구독자분들 많으시잖아요. 그럼 다 사인해주면 이걸 가지고 보도자를 낼 수가 있잖아요. 이슈화 시켜야죠. 이게 왜냐면 이 세상이 너무 다변화되다 보니까 어떤 이슈들이 계속 지속적인 힘을 가지고 개선이 되려면 첫 번째는 국가 공무원이 해야 되는데 지금 좀 그런 모습이 잘 안 보이고, 여야를 떠나서 근데 국민들이 지금 자꾸 얘기를 해야지 바뀌니까 어려워하지 말고, 그런 행위들이 이제 이어지게 되면, 헌법에 나오잖아요.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라고 나오잖아요. 그게 이제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 내용을 갖다가 일반 사회단체 여러 군데 있잖아요. 거기서 이미 다 진정서나 이런 거 다 냈습니다. 고발도 하고. 그런 말씀 주신 내용도 해달라고 해요. 그러면 접수는 했잖아요. 그럼 이게 가다가 말씀드린 대로 4일, 4달 지나면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회의도 뭐 2-3번 하다가 제끼고 이렇게 조용해지면 이제 넘어가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진짜 공무원들은 국가 국민을 위해서 한다라는, 그러니까 저는 공무원 월급도 인센티브를 많이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누가 좀 다른 사람보다 더 열정과 어떤 공명심을 가지고 일을 하면 그거에 대한 대가를 해주면은, 우리가 돈 벌려고 한다고 자꾸 그러잖아요. 근데 공무원은 국가 국민을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약간의 괴리된 느낌 있잖아요. 근데 그분들한테도 똑같은 논리를 정해주면 공무원들 되신 분들은 다 일단 심성은 착한 거 아니에요. 국가를 위한 그거를 케어를 잘 해주면 이런 사고들은 나지도 않았을 것 같아요. 대한민국에 의료보험 얼마나 잘 들고 있어요, 전 지역에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나서야 할지, 국가가 나서야 될지, 누가 나서야 될지 다 같이 나서야 되는데,
저도 정답을 갖다 명확하게 못 찾아가지고 하여간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런 내용들이 서로 공유되면서 자꾸 이슈화돼야 되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 보면 제가 봐도 저도 아까 말씀드린 게 맞아요. 국토부에서 지금 전수조사 해야 돼요. 집값 내려갈까봐 이러고 주민 반대. 왜냐면 그걸 안 하고서 나중에 언젠간 또 사고 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짓다가 사고 났지만 살고 있다가 사고 나면 그건 진짜 큰 참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게 너무 필요한 시기인데 그걸 좀 우리 옹달에서 했으면 좋겠고 우리 무주택자분들이나 주택 뭐 1주택자분들이 주택 마련하는 입장에서는 지금 정부가 그 과정을 안 한 이상은 뭐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방법은 하나 있습니다. 좀 사적인 방법인데 알 수는 없지만 분여를 통해 가지고 잘 지어진 데는요. 그러니까 에어컨 달 때 알아요. 에어컨 달 때 철근이 제대로 꽂혀 있으면 이 에어컨 구멍을 이렇게 뚫잖아요. 벽에다가 배수구 나가느라고. 그러면 어느 아파트는 이 뚫는데 뭐 한 하루가 걸렸다고 가져가면 어느 아파트는 정말 5초 만에 뚫는 데도 있어요. 아 싫어요 이건. 제가 여러 그걸 많이 봤는데 너무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검사가 필요하다고 봐요 저는. 필요하고. 근데 그걸 알 길이 없잖아요. 무주택자 입장에서 들어가서 내가 사야지 에어컨을 다는데 그럼 방법은 뭐예요? 그냥 에어컨 벽 잘 뚫리던가요? 아니면 그 지역에 에어컨 업자분한테 그 아파트 에어컨 잘 뚫려. 그러면 에어컨 업자도 얘기를 해요. 아, 업자라면 안 돼요. 사장님들도, 에어컨 사장님, 공사하시는 분들도, 아, 그 아파트는 대충 졌나 봐. 펑펑 뚫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야, 그거 좀 잘 졌어. 안 들어가. 드릴을 바꿔야 돼. 뭐, 나를 바꿔야 돼. 이 얘기가 나오거든요. 조금 수고스럽지만, 조금, 그런 방법도 있다. 알아보는 방법이. 근데 그렇게 알아본 다음에 그 동네 하시는 것도 한 방법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그런 아파트에 대해서는 재건축을 갖다가 기간을 당겨주는 거죠. 인센티브를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그걸 너무 문제를 방치하면 저는 안 된다고 봐요. 정부가 감리를 잘못한 직무유기도 있잖아요. 그쵸. 엄밀히 보면 그죠? 설계 감리 이런 제도를 정부가 만들었잖아요. 여야를 떠나서 국가에 하는 어떤 이끌어가는 정부가 책임져야죠. 국민을 위해서. 그러면 그분에 문제가 생겼으면 나중에 구상권을 청구하더라도 국가에서 케어해주는 이런 모습이 진정한 국가의 모습이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죠. 부실적으로 됐는데 이게 뭐 청약받은 분의 책임이 아니니까 그렇죠. 요거를 뭐 빨리 재건축할 수 있게 한다거나 인센티브를 줘서 그렇죠. 부실을 꺼낼 수 있게 구조를 보강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여러 가지 방법은 나올 수 있는데 문제를 방치하는 태도의 어떤 방향은 절대 저는 나중에 더 큰 위험이 나올 거라고 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게 정답인 것 같아요. 나서가지고 국가에서 좀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너무 큽니다.